안녕하세요. 입시부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6평 보시느라 수고 아주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6평에서 전체 출제 경향성과 등급컷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난도가 높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문을 같이 훑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의 등급컷 보면서 출제 경향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등급컷 시험본 바로 다음날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등급컷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화작이나 언매에서 좀 4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화작은 1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1등급 컷은 96점 내외였고요. 그다음에 2등급 컷은 언매는 86점 정도 될 것 같고 화작은 89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평으로 말씀드리자면 90점대 안에서 만약에 버텼다면 무난하게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였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는 어땠느냐? 일단 작년 수능으로 얘기해보면 1등급 컷은 작년 수능이 이번 6평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작년 수능에서는 80점대에서 버텼어도 2, 3, 4등급의 분포가 좀 넓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면 이번 6평에서는 80점대 안에서 버티기만 했으면 특히 언매를 선택한 분들의 경우에는 2, 3등급 안에서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중위권에서 그리고 특히 말하자면 중상위권에서의 점수 차이가 좀 지난 수능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6평은 어땠냐? 작년 6평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6평의 경우에는 화작이든 언매든 90점대 안에서 버티기만 했던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작년 수능도 그리고 올해 6평도 난도는 쉽게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보면서 이번에 출제 경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올해 3월에서 학평도 그랬고 얼마 전에 봤었던 4월 학평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문학이 2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게 올해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문학을 좀 난도가 높게 출제하고 독서에서는 난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답률 1등짜리 문제는 여전히 가나 복합 지문에서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글의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잠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자체의 추론 유형이 그렇게 심도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답률은 꽤 낮은 수준이었고 특별히 한 가지의 선택지를 오답으로 고른 것도 아니라 골고루 다 틀렸어요. 20%대 내외로 모든 선택지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도가 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보자면 오답률이 높았던 3등이 9번에 있는 과학에서 내용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 같진 않은데 좀 사실 이번 6평을 보기 전에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과학 지문을 그냥 포기해버리자라는 생각에 좀 빨리 읽지 못한 경우에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등급컷 자체만 보면 특히 1등급, 2등급 컷만 보자면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서 지문, 새 지문이 출제된 글의 난도나 아니면 문항의 배치를 본다면 최근 3년 내 가장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문제를 보고 나서 1등급 컷은 98점에서 100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언매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 컷이 92점에서 3점 정도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 소특에서 비연계되어 있었던 현대 소설이나 현대 시 지문이 꽤 낯설었고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써서 뒤에 있는 독서 문제를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순서상 독서를 뒤로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 문제를 풀 때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최근 5년 동안 독서 지문의 난도가 너무나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입시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정도 수준으로 독서의 난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정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평으로 결론 내리자면 언매를 제외하고는 독서는 합리적이지만 문학은 헷갈리게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극한 점수폭도 95점 내외로 1등급을, 90점 내외로 2등급을, 80점대에서 3등급을 배치해 준다면 적절한 수준의 등급 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실제 수능에서는 사회지문이 이번에 나왔던 것 같은 위협소구 등의 뭐 심리학이나 광고라든가 이런 만만한 주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6평에서도 사회지문에서 경제나 법률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이러면 등급컷이 더 내려갔거나 아니면 아예 못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평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3개월 뒤에 9평에서 만약에 경제 지문이 나오게 된다면 킬러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것이므로 올해 아무리 쉽게 내준다,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준다, 어쩐다 해도 경제와 법률 지문에 대한 준비는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년 수능에서 과학 지문의 L그래프 개딱지폭 문제가 사실은 난도가 꽤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헷갈리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94점 내외였다는 것은 이번에 6평과 비교해보자면 난도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당연히 경제 지문 혹은 법률 지문 혹은 과학 지문에서 킬러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는 언제나 긴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 2년차였던 2021년에 22학년도 수능의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2학년도는 6평이 좀 어려웠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가나 복합 지문에 바나나를 배워문다 이 주제가 꽤 어렵고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등급 컷이 86점에서 2등급 컷이 80점대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9평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게 매우 독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문에 해당하는 반자유의지 논증이 나왔고 이 친구가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과학지문이 너무 짧고 쉬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지문에서 무슨 뭐 경제의 탈을 쓴 되게 쉬운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 문제만 틀리는 경우에 언매 친구들은 1등급을 못 받을 정도로 나와서 아, 올해 수능은 이 두 개의 난도 사이에 나올 건가 보다라고 했지만 그해 수능에선 인문지문의 해겔의 변증법을 경제지문에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환율과 경상수지를 출제를 해서요. 사실은 6평보다도 난도가 훨씬 더 높았는데 그 당시 수험생들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등급 컷이 85점 정도에서 버티게 되는 극악의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6, 9평의 난도 그 사이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9평이나 6평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을 드려보자면 이번 6평은 쉽게 출제된 것이 맞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거보다 쉽게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오답률 1등짜리가 들어있는 문제 14번이 있는 지문을 볼 건데요. 이 경우에는 문제 14번만 보는 게 아니라 가나에 복합되어 있는 지문 혹은 그 주제가 특별히 철학인 경우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다 읽어보고 문제도 빠르게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일단 가지문을 보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지문입니다.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립된 주장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관점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일론에 체크해 두시고 이 사람의 메인 주장은 의식과 물질이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것과는 다르게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질이 달라도 기능이 같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랑 저는 쓸 거지만 여러분 쓰시면 안 되죠? 이 경우에 기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의식이 같다. 이렇게 납득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론과 기능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일론의 경우에는 의식이 다르면 물질이 다르다. 혹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물질이 다르면 의식이 다를 텐데
기능주의는 물질이 달라도 의식은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지금 같은 세민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계속 돌려 끼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기능주의에서는 의식과 기능을 같은 세민말로 칠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메인 주장이 되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볼까요?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같은 세민말인 단어들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의식과 같은 말인 기능과 같은 말은 함수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랑 같은 말은 그 아래줄 볼까요?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입출력의 일치도 같은 셈인 말이 되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사례에 가까우니까 가볍게 읽으셔도 됩니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그럼 여기에 나오는 실리콘 칩은 물질적 상태겠죠? 그것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 아, 그렇구나. 입력과 출력의 쌍하고 같은 말은 함수적 역할, 하고 같은 말은 기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기능으로 연결된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리,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물질하고 의식의 관계에서 물질이 달라도 의식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메인 주장과 근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동일론의 경우에는 물질과 의식이 같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면 그와 대비되는 기능주의는 물질이 달라도 의식은 같을 수 있다. 이게 메인 주장이고요. 이 녀석에 해당하는 근거는요. 일단 서브 근거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질이 달라도 기능이 같으면 의식이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를 이끌어내는 논리는 함수적 기능, 즉 입출력의 쌍, 그 녀석은 기능이고요. 그것이 곧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의 서브 근거를 조합해서 보자면 물질이 달라도 입출력이 같다면 의식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비판하는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에 해당하는 근거인 요렇게 4개가 동격관계다라고 하는 걸 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거를 그 아래에 나오는 설리라는 철학자가 비판하고 있으니까 다음 단락에 이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방 수특 연계죠. 이런 거 보면서 수특 연계 체감이 좀 됐을 거예요.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사례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논리 구조를 뽑으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키워드로 바꿔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 입출력의 쌍.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입출력의 쌍, 함수적 역할 같은 말이었죠.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여기만 밑줄을 치면 되겠네요.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다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설은 기능주의를 어떻게 반박하고 있냐면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됐어요. 그랬을 때 동일론과 기능주의와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 3개가 열거가 됐지만 이 친구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인 말은 의식을 몸 내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키워드가 묶이고 이것에서 가장 크게 대비가 되는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그냥 화제가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3개와는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그렇군. 그럼 이제부터 의식이랑 인지를 이제 같은 셈인 말로 쓰겠네요. 이 친구는
무엇인가 알게 됨이고 요 녀석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아,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건데? 의식을 몸 바깥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죠. 그 친구랑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입니다. 그럼 로렌즈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을, 즉 인지를 외부 세계와 결합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음 단락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이제부터 우리 인지하고 의식하고는 거의 같은 셈인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르면 의식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뭔가 정의 같으니까 밑줄을 치고 싶죠. 잠깐만 참았다가.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고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럼 일단 우리 여기에만 체크해 볼까요? 심적 상태는 의존함이 없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나 힘을 빼고 읽으세요. 이 친구는 빠르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부터 우리 심적 상태랑 같은 말은 뭐예요? 기억이구나. 뭐 지각이나 인지나 의식이나 기억이나 이런 게 같은 말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해석의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파생적 상태에 해당하는 녀석은 의존을 해야만 한다. 완벽하게 대립이 되니까 한번 체크나 해둬 볼게요. 그렇다면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고 그 이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심적 상태는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지금 우리가 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을 한마디로 한 줄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드러내주는 좋은 말이 없어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밑줄 치는 걸 잠깐 주저하시거나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고 판단해 볼까요? 뒤에 이어서 같은 말이 계속 돌죠.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나왔다. 인지 과정은 괜찮으면 여기 체크 한번 해볼래요?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클래식한 해석 방법인데 옛날 수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A가 아니라 B 이렇게 A가 아니라 B 어떨 때 쓰냐면 B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긴 이게 로렌즈 인지 과정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에서 설명한 인지 과정이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앞에 정리한 내용을 보자면 파생적 상태는 뭔가에 의존하는 녀석이고 심적 상태는 뭔가에 의존하지 않는 녀석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 클래식한 거 나왔죠? 심적 상태의 확장이 아니라 심적 상태의 발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정리해볼까요? 심적 상태의 확장이 아니라 인지 과정,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 인지 과정이잖아요. 이 녀석의 확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외부 세계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정보 같은 거 외부 세계를 조작함으로써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무리!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잠깐만 주술 관계로 보자면 이 주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혹시 몰라서 다시 말할게 되니까 같은 셈인 말이죠. 이게 뭔데?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행위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게 인지 과정이겠지. 뭐 이거를 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자 이렇게 둘이가 같은 말이죠.
그러면 밑줄 쳐져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자면 뭔가 주체가 있을 때에만 혹은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 로렌즈에게 아우 여기 또 나오네. 즉 이렇게 하면서 앞말이 또 나오네. 그럼 우리에게 핵심은 뭐야?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인지에선 주체가 가장 중요함. 알았음. 확장인지 이론은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을 몸 바깥까지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여기까지 읽고 잠깐 생각을 멈추고 내용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메인으로 나오게 되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4개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관계를 대립관계와 또 다른 반론 그리고 몸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과 몸 외부로 확장시켰다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이렇게 3대 1로 묶으시거나 아니면 각각의 철학자들의 키워드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문제 13번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지 마시고 이해가 제대로 됐다면 외워서 한 번에 풀어볼게요. 자, 문제 13번이요.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나온 경우에는 철학자들의 메인 주장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잘 대표해주는 키워드 정도는 외워두셔서 빠르게 푸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택지 1번이요. 동일론자의 주장은 뭐였지? 물질하고 의식이 같다잖아요. 그러면 동일론자의 경우에 물질 없어, 의식 없어. 됐죠? 선택지 2번. 설의 경우의 주장은 뭐였죠? 기능이 같아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 이 친구였죠? 그러면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 이 친구는 어디까지 나왔는데 기능은 같다, 의식은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멈추지 말고 쭉쭉 가시는 거예요. 선택지 3번. 아까 제가 되게 클래식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로렌즈의 경우에 확장되는 친구는 기억이랑 같은 셈인 말이 뭐였는데 심리적 상태 혹은 의식이었잖아요. 이 친구의 확장이 아니라 얘는 뭐였죠? 인지 과정의 확장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심적 상태의 확장이 아니라 과정의 확장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확장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3번이 틀렸네. 4번 한번 볼까요?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 기억나세요? 파생적 상태 조작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였죠? 선택지 5번.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이 친구 뭔데? 바로 갖다 붙여. 파생적 상태겠죠? 그럼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문을 다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철학자들의 주장의 키워드를 확인하셔서 그대로 외워서 풀어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14번 문제요. 나의 필자의 관점. 나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대신에 기억을 평가한 내용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아주 명백한 키워드만 붙여놔요. 기억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였지?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기억 자리에 주체와 통합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나를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하여튼 이게 평가가 들어가려면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좋게 평가하든가 비판하든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신경을 써놓는 게 좋겠죠. 나지문을 읽기 전에 일단 주체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먼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나지문을 읽어보시죠. 나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각을 분석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이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지각은 감각인데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직면한다. 첫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고, 둘째, 나의 의식, 야, 가지문에 나왔던 키워드 또 나왔네요. 우리 의식이라는 친구는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이고,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럼 이거 다 알겠는데 이게 왜 동시에가 붙겠어요? 이게 둘 다 나니까. 그러면 나지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뭐냐면 나의 분열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몸으로서의 나는 물질 세계, 의식으로서의 나는 다른 세계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지문에서 얘기했던 의식이 물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객관주의 철학 나오니까 얘도 주장하는 나름의 주체니까 일단 체크해 볼까요? 요 사람의 메인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즉 첫 번째 주장, 의식은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의식은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놔요. 구분된다, 독자적이다, 본질적 차이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비추셔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자적 실체로 규정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전자에 의하면 앞에 있는 거 물질에 불과하다 이러면 지각도 마찬가지로 의식이라면 이 의식은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이다. 알았다. 지각은 물질이다. 후자 뒤에 있는 독자적 실체설에 따르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 그럼 이제 주체하고 의식은 이제 같은 말인가 보다. 그래서 지각은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객관주의 철학에 뭔가 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을 줬는데 얘네들도 어쨌든 모두 이렇게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 공통점 묶으니까 아까 가지문처럼 또 화제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즉 여기 있는 주장과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의식으로서의 나는 도대체 뭐냐?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식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을 둘 다 묶자면 어떻게 되는데?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 두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공통점은 뭐겠어요? 하여튼 존재한다. 멋있갱이 이전이다 이렇게 되니까 순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주체와 대상이 먼저냐? 지각이 먼저냐? 여기 나오죠? 주어는 목적어의 이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객관주의 철학의 핵심은 주체와 대상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지각이 있다. 여기까지 묶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사실 어디까지 불안해야 돼? 순서를 뒤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의식이 어느 세계에 속해 있냐라는 친구로 얘기하자면 그거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간에 주체와 대상을 이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나지문의 주장은 어떤가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 여기도 또 뭔가 순서 나오잖아. 마음 불안하죠?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의 이전이다. 이렇게 되죠. 메인 주장은 순서에 대한 이야기네. 그럼 나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지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얽힘인데 그 이후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우리 지금 메인으로 대립되는 이야기는 주체가 먼저 있고 지각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나지문의 주장처럼 지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생길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예를 들어, 자, 이제 예를 들어에서부터는 힘을 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그럼 뭔가 만진다, 뭐 이런 게 감각이잖아요. 그럼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얽힘이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얽힘이랑 같은 셈인 말은 뭐냐면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자, 다시. 지각은 얽힘이랑 같은 말인데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뒤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순서 이야기 지금 두 번째 했죠? 다시 말해. 또 나온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야 그 이후에 확정된다. 순서 이야기 세 번째 나왔죠? 그래서 이 나지문의 메인 주장은 뭔데?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고 뭐 주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밑줄 친 뒤에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주장 이야기는 여기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각과 감각 이야기로 가보자면 이 친구는 키워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거랑 얽힘이랑 같은 말인데 그 친구랑 뭔데? 지각이랑 얽힘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각과 감각이 서로 같은 말인 이유는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얽힘, 이즈, 지각이기 때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밑줄 친 문제 바로 해치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5번이요. 니은의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1번을 보자면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감각이나 지각, 특히나 지각에 해당하는 의식이 물질 세계에 있느냐 아니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나지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나지문의 주제는 누가 먼저냐가 메인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친구는 사실은 별로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 2번.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이랑 얽힘이랑 같은 말인데 얽힘이랑 지각이랑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2번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답이 되죠. 사실 저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 15번의 선택지 2번을 보고 약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평가원이 내는 수준의 선택지가 맞는가?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이유나 근거를 추론하는 문제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평가에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가끔씩은 문항수가 너무 많으니까 5문항, 6문항이니까 힘 빼고 가라는 문제도 내주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요런 애들을 기출 분석을 하실 가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 보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됐으니까요. 문제 12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가나를 읽고 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거의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보기를 빠르게 읽어보자면 이거 나왔잖아요. 가의 경우에는 서로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우리 거의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비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얘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기능이 같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기능이랑 같은 셈인 말이 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함수 또 뭐 있었는데? 입출력 뭐 이런 애들까지는 거의 같은 셈인 말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쌍이 나와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수능스럽네. 기능과 의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함수와 의식으로 얘기한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수능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이어서 나지문 한번 볼까요? 나는 인지 중에서도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나의 주장의 핵심은 뭐였죠? 가장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순서가 가장 메인이었고 근데 나지문의 가장 마지막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 뭐였는데 나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난도가 높지 않으니까 마지막 단락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 해당하는 친구의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이 문제 기출 분석하실 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밑줄 치는 기능과 의식은 같지 않다. 여기서 같은 셈인 말의 계열체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나를 동시에 읽어보려고 하면 확인이 되는 문제 14번이죠. 아까 제가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할 때 기억 자리에다가 주체 어쩌고 저쩌고를 써놓으라고 했을 텐데 주체와 통합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해놨을 텐데, 그러면 나의 필자의 관점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라고 하면 메인 주장으로 해볼까요? 지각이 먼저 있고 주체는 나중에 생긴다. 이런 친구죠? 그러면 주체와 관련된 친구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 자 다시 주체는 그 이전에 지각 이전에 한다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제1번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을 똑바로 정리했나 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 친구는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봐도 돼요. 밑줄 친 기억에 그냥 빨리 비벼. 그래서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 들어가 있는 눈으로 빨리 봐요. 됐죠? 그리고 똑같은 거 건너뛰고 여기에 있는 밑줄 친 기억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했나면 한번 봐요. 평가 대상. 그러면 밑줄 친 기억 빠르게 보면 되죠? 이런 거 다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지문에 있는 주장과 기억에서의 메인 키워드에 해당하는 연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주체라는 친구로 연결해 보자면 나지문에서의 주장은 지각 먼저 주체 나중 이 친구니까 순서로 이야기하시면 정답은 빠르게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답이라면 그냥 선택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선택지를 보면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이 유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출제원의 평가 기조 중에 하나, 2개 이상의 글을 보고 그 글들 사이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보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나로 나누어져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서로 주장을 넘나드는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문제 16번에 사례 적용 한번 보시죠. 사례 적용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키워드를 뽑았다면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에 보기를 보시죠.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을 때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게 지각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붙여.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의식을 만들어지는 애는 막대기의 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데, 그렇군. 그럼 BCI를 사용하는 게 수단이 될 테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지각이라고 해도 되고, 의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무엇, 물질이 다르면 의식이 같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선택지 가시죠. 선택지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주의 기억나요? 기능주의 물질 달라 의식 같아. 되죠? 그러면 A와 B가 위치를 묻는 질문에 됐어. 동일한 대답. 출력 같아. 기능 같아. 의식 같아. 괜찮죠? 자, 선택지 2번 보시죠.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확장인지 이론 기억나시죠? 이거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발생시킨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BCI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만약에 인지라면 됐네. 인지라면 심적 상태 발생됨. 오케이. 선택지 3번입니다.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됐네. 해석에 의존 무슨 상태였지? 파생적 상태겠죠. 이건 너무나 3번이 명백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의 수준은 괜찮은데 선택지의 수준이 좀 좋지 않아서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선택지 4번 한번 볼까요?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한 입장. 이게 나지문의 입장이네요. 이 경우에는 뭐 하기로 했는데 지각은 몸의 체험이다. 그럼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한다면 몸의 체험이다. 오케이. 키워드 붙이고 선택지 5번 한번 볼까요?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 그럼 의식과 물질이 같다 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하여튼 의식이 생겼다. 그럼 이 경우에 의식은 뭐라고 하면 되는데? 물질 이렇게 되죠. 키워드 됐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지 말고 한 번에 쭉쭉쭉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의 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문 지문의 경우에 여러 철학자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나열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내가 재구성한다는 생각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본문을 여러 번 보지 마시고 한 번 읽어서 외워서 그냥 풀어버리세요. 이때 외우란 얘기는 눈 감고 동일로는 어쩌고 막 기능주의는 어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읽으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연결할 수 있어. 까지 되는 것이 사고력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뭘로 연습하죠? 라고 하면 21학년도 9월에 있는 예술정의론과 예술비평론 가나 복합지문이 있어요. 여기도 되게 여러 철학자들의 주장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키워드 중심으로 철학자들의 주장을 재구성하고 한 큐에 외워서 풀 수 있겠는가? 글이 길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읽는 속도를 높이고 문제를 푸는 속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답률 4등짜리 문제 24번이었죠. 이게 들어가 있는 고전시가 복합지문을 먼저 볼게요. 오답률 2등짜리 현대시는 안 하나요? 그거는 한 문제만 보면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고전시가 복합지문을 보면 이 친구는 문항을 푸는 것보다는 시가하고 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나는 고전시가 복합 유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뭐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이럴 때 한 세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들어가 있는 네 문제를 모두 전부 다 볼게요.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 9페이지를 펼쳐주시고 문제 26번의 보기 먼저 보시죠. 문학의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면 언제나 도움이 되겠죠? 문제 26번의 보기입니다.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면 자 이제 유학자 어쩌고 저쩌고 유교적 어쩌고 저쩌고 사대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는 거의 감이 오시나요? 둘 중에 하나죠. 충성지조 절개 이런 정치적 유형이거나 아니면 강호가도라고 부르는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상태에서 가지문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아이고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아는 게 나와야 되네. 출사 이렇게 되면 벼슬에 나감 그럼 이 친구 뭐 붙여야 돼요? 속세 이렇게 붙여야 되죠. 은거 숨어서 거주함 이런 뭐 붙어야 되나요? 자연 속세와 자연의 대립이겠군. 이 정도는 쭉쭉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는데 나의 경우에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서 과오를, 실수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나지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는 이익을 붙이면 되고 이거를 유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문을 봤더니 가지문은 수특 연계인 권어문의 한거 18곡인데 사실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이 지문 풀 때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약간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4년 전에 19학년도 9평에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수특에 한거 18곡이 나왔을 때 당연히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5년 안에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차라리 6월 학평에 고전시가에서 성산별곡이나 만분과 같은 어렵고 긴 지문이 나왔다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편하겠는데 절대로 수능에 나올 리가 없는 한거 18곡이 6평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네요. 이거를 제외한 다른 작품은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품 보면서 얘기를 하시되 우리 아까 약속했으니까 자연과 속세의 대립으로 보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가작품의 모든 키워드를 자연과 속세로 나누어서 정리해 봅시다. 자, 1수입니다. 평생에 원하는 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충성과 효도뿐인데 이 두 개의 일인 충성과 효도 아니면 금은 새죠. 수는 짐승이니까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짐승이나 다르겠느냐, 즉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근거는 이 두 개의 일이고 이 두 개의 일은 충성과 효도인데 이게 충을 포괄한다면 속세의 가치관으로 묶읍시다. 자연에서 충분히 효도할 수 있지. 근데 충성을 잘 바치려면 속세로 나가서 정치를 잘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속세로 가봅시다. 그 아래에요. 마음에 하고자 하여 10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노라 이러면 19학평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매우 오랫동안 열심히 했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십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애가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바로 먼저 볼게요. 문제 23번이요.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기억은요. 평생 이 친구는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온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죠. 선택지 2번입니다. 니은에 있는 십제 황왕, 십제에 해당하는 10년은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써온 세월을 나타낸다. 크게 나쁘지 않겠죠. 3수로 넘어갈게요. 작품 갑시다. 비록 못 이뤄도 뭐를? 충효를. 속세에 못 나가도 임천이 좋으니라. 자, 이 정도 한자를 외우셔야 되죠? 숲과 개천, 나무나 물, 산과 물, 돌과 물 이런 거 나오면 뭔데? 자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연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임천이 매우 좋으니라. 무심, 아우구야. 이런 단어 외우죠. 무심 무슨 뜻이지? 탐욕 없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무심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가치관. 그럼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나 새들은 저절로 한가하였나니 그럼 이런 애들도 자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겠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 한가 붙는다. 그러면 나는 쓸 거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디까지 붙이셔야 돼요? 사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럼 조만간 세상일 있고 어이구야 그럼 여기 세상일은 속세. 너를 조치로 하나. 너는 누군데? 어조 아니겠어요? 표현법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가야지. 의인법 왜? 사람이 아닌 걸 너라고 불러주면 의인법이잖아요. 이렇게 쫓으려 하노라 됐어요. A로 묶여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문제 22번을 보고 갑시다. 문제 22번입니다. A에서 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번. A는 자연물, 어조를 대상화한다. 이게 괜찮아요. 근데 힘차게 움직이는 역동성을 못 붙죠. 왜? 여기 한가함이 붙었으니까 역동성 못 붙잖아요. 크게 X 쳐놓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수로 가겠습니다. 추라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안타깝지만 이 한자는 그냥 외워두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출은 나가다는 뜻이니까 속세로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속세의 경우에는 여러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정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처는 머물다 거처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연에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의 경우에는 뭐 낚시도 하고 구름하고 달도 읊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응거하는 삶이겠죠. 자, 어렵습니다.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기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것은 자연과 속세를 모두 다 포괄해요. 자연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맞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군자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연에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면서 놀면 되고 속세에 나가면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적 화장인 나는 명철 군자가 아니잖아. 왜냐면 십제황황을 해도 정계 진출 못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그 아래줄 하물며 부귀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 가난하게 살리로다 소박한 삶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자연을 선택하게 된 거죠. 괜찮겠어요? 여기까지만 몇 줄 칠까요? 한 개만 더. 자연을 선택한 근거는 뭔데? 속세에서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8수에서는 이 사람의 선택이 나오고 그 선택에 대한 근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13수로 가볼까요? 계속 이어서. 날이 저물건을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자,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네요. 할 일 없어. 한적한 건 좋은 거라고. 그죠? 할 일 없으니까 또 붙여요. 저는 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할 일이 없어. 한적하고 좋은 삶. 소나무 문을 닫고. 자, 이 친구는 아주 가볍게만 체크해보세요. 대체로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속세로 나가지 않겠다는 단절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 아래 누웠으니 자, 또 키워드 한번 매치해 볼까요? 세상에 속세죠? 티끌과 같은 마음, 먼지와 같은 마음, 속세죠. 사실 티끌에 해당하는 먼지 나오면 원래 뭐까지 떠올랐어야 됐는데 속세를 나타내주는 시어인 붉은 먼지, 홍진, 풍진 이런 애들 붙으시면 좋겠죠? 한 털 끝만큼도 전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게 된 거죠. B로 묶여져 있으니까 문제 22번을 보고 넘어갑시다. 선택지 2번이요.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해. 시선 아닌데? 이건 할 일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행위묘사인데? 읽을 가치가 없죠? 이 친구는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7수, 19수 마지막 두 부분을 한번 볼까요? 성현에 가신 길이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명철군자랑 거의 같은 말이죠. 자기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매우 현자 같으신 분이 가신 길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개다. 뭔데? 숨어있거나 드러나거나 숨어있거나 자연 드러나거나 속세 어떻게 됐든 간에 도가 어찌 다르리? 다르지 않다. 그럼 여기 한 가지 길은 뭐예요? 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철군자나 성인 같은 이런 대단하신 분들은 자연에 있어도 괜찮고 속세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친구로 그냥 추구만 하면 되니까 똑같아요. 여기 한 가지 길이 여기가 도! 그냥 도라고. 그러니까 이 도는 다르지 않으니까 자연이든 속세든 아무 데든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속세로 진출하는 거 고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우리 아까 맨 앞부분에서 확인하셨는지 십제황황했지만 이제 십수를 포기하면서 지은 작품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C로 묶여져 있으니까 또 22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A에서 E의 표현상 특징의 선택지 3번이요. C는요. 성인의 말을 인용함. 인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화자가 지닌 궁금증이 아니라 그냥 나는 도를 추구하겠다는 얘기니까 3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소로 갑시다. 강가에 누워서 강가 자유잖아.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100년인들 길겠느냐? 길지 않아. 세월이 길지 않아. 그러면 이거 약간 오버해서 붙이자면 이 세상에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어. 약간 허무한데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료하진 않네요. 그 아래에요. 10년 전에 진세 나왔다. 뭔지 진짜 이런 단어까지는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되겠죠? 속세를 나타내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럼 10년 전에 속세로 나가겠다는 일념 이게 뭐였는데 벼슬 하고 싶다는 출세의 이념인데 이 친구가 얼음 녹듯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출세하고 싶다,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없어진 이유는 뭔데요? 어차피 세월이 빠르고 내 인생 뭐 얼마나 길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걸 굳이 길게 쥐고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밑줄 쳐져 있는 친구들 해치우고 넘어갑시다. 문제 23번입니다. 선택지 3번이요. 만고의 한 가지라 라고 나왔을 때 만년 동안의 세월, 오래된 세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현의 도라고 하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괜찮죠? 선택지 4번입니다. 리을의 경우에는 100세인들 길게는요. 흘러간 시간, 안 되네. 100세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일평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도 포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안 되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 이것도 괜찮고요. 이 친구는 세월이 빠름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는 근거로 가시는 것이 좋죠. 4번이 확실히 안 되죠? 선택지 5번 그럼 빠르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미음은 과거의 한때 그 뭐였는데 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속세에 나가려고 했던 10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속세를 추구하던 시절은 현재 자연에 있는 것과 대조된다. 크게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문제 23번을 해치우고 나서 다음 작품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18국 같은 거나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작품의 경우에는 자연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속세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명료하게 나눠 두시는 것이 옳아요. 자, 가지문의 자연과 속세의 관계 대립적으로 체크 잘 해두셨나요? 그럼 가지문만 보고 나서 바로 해치울 수 있는 문제 24번. 정답 오답률 4등짜리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24번은 보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기 내용만 보면 그냥 뭐 긴밀하게 연결되는 연시조다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자연과 속세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키워드에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워서 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거는 좀 난도가 있기 때문에 작품 빨리 보면서 비교하면서 푸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선택지 1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선택지 1번이요. 제 3수에 임천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면 임천 자연이잖아. 그게 되죠? 제 1수에 마음에 하고자. 아유 이건 좀 어렵네. 여기에 나오는 마음에 하고자 하여 이 친구가 1수에 나타나는 게 이 두 일이었고 두 일은 뭐였냐면 충성과 효도였고 충성을 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속세에 나가야만 할까 이 친구는 속세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연과 속세가 다르니까 담긴 태도는 서로 다르다. 이거 너무 답인데. 이렇게 하면 이 친구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면 마킹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른 선택지 빠르게 훑고 가볼게요. 선택지 2번입니다. 제 3수에 너를 쫓으려 하느라게 너 이 친구 어조였죠. 그러니까 자연이니까 이렇게 자연 표시해놓고 제 8수에서 출하는 모습 이 친구 속세잖아요. 실현돼 절대 안 됨. 선택지 3번이요. 제 8수에 이것을 즐기나니 해당하는 명철군자가 즐기는 이것은 뭐였냐면 도였고 사실 얘는 출하고 처가 둘 다 되지 않아요. 출하면 치군청민, 처하면 조월경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1수에 나오는 이 두 일은 뭐였는데 이 친구는 충성과 효도니까 속세에 나가는 출이니까 이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 이 친구는 맥락이 잘 안 맞네. 이 친구는 이것을 즐기는 건 두 개가 다 된다는 거니까 사실 그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자, 선택이 4번입니다. 제 13수에 달 아래 누운 모습. 이거 자연이네? 자연 체크하면 되고. 제 3수에서 절로 한가했다. 한가한 것도 자연이네요. 한가했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마치 과거인 것처럼 표현하는 되돌아간다는 좋지 않겠습니다. 왜? 선택지 1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X 치셔도 괜찮아요. 선택지 5번 볼까요? 이제 17수에서 아무데인들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아무데가 뭐겠어요? 라고 하면 속세도 되고 자연도 되는 거겠죠? 이 친구는 제 19수에서 일념으로 바꿔 기억나나요? 이 일념은 뭐였는데 진세 일념이니까 이 친구는 속세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작품 읽으면서 8수에서 확인해 봤지만
부귀가 위기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리라니까 이 사람은 진세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연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로 바뀐 게 아니라 자연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적합하겠죠. 이 정도의 문제는 자연과 속세를 나타내주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 구성을 본다면 보기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좋을 것 같지만 보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 왜? EBS 연계이기 때문이죠. 수특에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다고 생각하고 내기 때문에 작품을 달달 외우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 친구를 보고 낯선데? 이런 거라든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것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얘는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으로 읽어야지 라든가 아니면은 뭐 얘는 자기의 충성을 뭐 다른 거에 빗대서 표현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을 주목해서 읽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법까지는 파악을 해두시는 게 수특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얘랑 연결해서 우리 나지문에 해당하는 고전 수필 한번 보시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 개만 약속하고 가볼까요? 수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건을 서술하는 서사 장르도 아니고 정서를 서술하는 시에 해당하는 서정 장르도 아니고 교술 장르라고 부르잖아요. 수필을 문학작품으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서술자가 아닌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가 실제로 했던 경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수필은요, 경험과 깨달음으로 나누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경험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얘는 소설 읽듯이 읽으세요. 소설 읽듯이 어떻게 읽을 건데, 인물을 동그라미 쳐. 그리고 있었던 사건 단위별로 자른다든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성격에 밑줄 친다든가, 공간이 나오면 예의상 네모 쳐놓는다든가,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주면 체크해둔다든가, 그냥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읽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깨달음이 붙잖아요. 현대문학에서는 깨달음이 우리가 자주 쓰는 어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고전문학에서는 좀 이 당시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현대랑은 달랐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문학에서의 고전 수필에서의 깨달음의 의미는요, 상징의 기능 혹은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좋게 뽑아내신다는 생각으로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 26번에 보기에서 줬잖아요. 곤란을 겪은,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니까 이익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한 깨달음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두시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어디서부터 깨달음이지만 똑바로 잘라도 고전 수필은 거의 절반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지문입니다.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하매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서 뭐 겨룹인지 뭔지를 구해오라고 하였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하라고요. 공간을 체크하고 사람 나왔을 거예요. 체크하러. 아내는 그럼 뭐라 그랬는데 가져오라고 하였다. 유태기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유평이는 된다고 했다.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 절에서 기와 겨룹을 그다지 아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의로움 같은 걸 심히 해치지는 않을 듯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고전 수필이 좀 어려운 거죠. 않을 듯 하였다.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뭐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 않았다.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왜? 나도 납득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D로 묶여있죠. 불안하니까. 문제 22번에 선택지 4번입니다. D는 점층적 표현. 이것도 안 되는데? 점층적 표현이 아니라 열거 아닙니까? 유택, 유평, 나도 이렇게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도 아니잖아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하러 갔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입니다. 마침 내 와이프의 숙부님인 상사 공이, 이거 이름에 공이 붙는 거보다 높으신 분인가 보죠? 이분이 약을 지으려고 그 절에 가게 됐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걸 알고 자기 따라오라고 했다. 대개는 상사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처속부 상사공도 된다고 생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가 아니랄 이렇게 지워버리면 가서 겨루 가지고 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의 승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룹 때문에 와서는 좌우에서 낚같이 가면서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어 곧 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에 많고 적으면 그 힘에 따랐으니 거기에 승려들은 뭔가 이거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도 않았네요. 괜찮으면 이렇게 하나 묶어만 둘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묘사라서 혹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이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표현법상 공통점 문제 나오면은 알아보기 좋게 좀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체크해 두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별 생각 없이 휘서사라는 절에 갔는데 이미 공짜로 한번 겨루 얻어보려고 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너 주네 뭐 나 주네 이러면서 막 힘의 경중에 따라서 뺏어가고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자기 종도 없는 자들은 승려들한테 화를 내면서 이제 진상질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그 이후 중량. 나는 마음속으로는 심리니까 밑줄 가볍게 쳐놓을까요? 아, 좀 쪽팔린데? 이런 민망하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 이런 류의 민망함이 있었겠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생각을 이익이나 욕심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만약에 내가 의로움을 생각하거나 체면 같은 걸 잘 차렸다면 아 이런 난장판에 있을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겨루비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가. 라고 했을 텐데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즉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이욕에 잠식된 상태. 이 친구겠죠? 상사궁의 힘으로 게다가 심지어 수시묶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요 사람들 안에서 백을 써가지고 이걸 또 얻어가지고 다 상사궁의 도움 덕분이었다. 이런 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무슨 얘기였냐면 겨룹이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취서사라는 절에 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하면서 내가 달라네 뭐 어쩌라네 해서 내가 약간의 쪽팔림을 느꼈지만 그냥 돌아오진 못했다. 라고 하는 상태를 의리와 이욕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내고 있었죠. 그 뒤에 이야기 이어서 가봅시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 만약에 여기가 헛걸음을 했다면 겨룹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을까요? 헛걸음을 했다면 내가 의리에 따른 선택을 했겠죠? 근데 하지 않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사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룹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 느끼는 정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욕에 빠진 거를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멍하기가 마치 읽으면서 비유법 나온다 알고 있는 거 명료한 건 읽으면서 체크를 해둘까요?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지급법이네요. 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되짚어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확인했던 26번의 보기 기억나시죠?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괜찮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왜 잘랐느냐? 여기 앞에까지가 경험이잖아요. 그게 뭔데? 내가 굳이 아득바득 겨룹을 가지고 온 것을 괜찮게 생각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반성하는 내용이 붙는 게 아마 깨달음이겠죠. 우리 여기 2로 묶여져 있으니까 문제 22번을 해치우고 넘어갈까요? 22번의 선택지 5번입니다. 2는 비유적 표현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마치 뭐뭐 하는 듯 지급법 들어가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쓴이의 상태. 자, 이제 성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는 것이죠. 정답은 선택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토리 있었던 사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25번도 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25번의 선택지 1번입니다.
글쓴이는 결합을 얻은 것을, 자 그럼 이거 괜찮겠어요? 아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뭔데? 헛걸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익을 얻은 거니까 이 상태 이욕으로 연결하는 거 괜찮죠? 문제 25번은 그냥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론 유형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읽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경험이죠. 그럼 이제 이 깨달음의 내용, 성찰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읽어볼게요. 그 아래로 이어서 가봅시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어떻게 되든 간에 치욕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가령 자 그러면 키워드에 맞춰서 그냥 말을 바꿔놔요. 이해하기 좋게. 이와 같을 줄, 이게 뭔데? 내가 이렇게 이욕에 빠질 줄 알았다면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유평이라는 애도 또한 내가 이욕에 빠질 줄 알았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정도 추론 괜찮겠는지 선택지 보세요. 25번입니다. 선택지 2번.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는 것을 권한 것은 이욕을 몰랐기 때문. 이 정도는 내용을 그냥 뒤집어서 연결시킬 수 있죠. 조금 어려운 선택지 5번으로 이어서 가봅시다. 글쓴이는 결합을 구하러 가는 길에 유평이 찬동을 해준 것은 이게 이욕일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사실 더 좋은 선택지로 한다면 이욕일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지만 모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욕까지는 아니라고 이끄는 것까지도 제 생각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명료한 근거 문장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추론해서 붙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내 이야기도 했고 유평 이야기도 했으니까 처속부인 상사궁 이야기를 이어서 가볼까요? 상사궁은 청렴하고 정직해서 사람이 구차하지가 않다. 거처하는 집 아래채가 3칸의 초가집이니 자 상사궁의 특징 첫 번째, 마땅히 자기도 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막 3개 서원의 그 서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라는 사찰이 3개 서원에 귀속되어 있는 절이라서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이 있었으니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가지려고만 했다면 빽이 있으니까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어요. 상사궁은 첫 번째 필요했고 두 번째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간섭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야 여기서 구차하게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따로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함이 없었으니 자 여기에 자기의 깨달음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상사궁은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면 여기 앞에 있는 아내나 또 동의해준 친구 누구야? 유평이라는 친구랑 차이점은 뭐예요? 아내와 유평은 못 봤죠. 내가 거기서 구차하게 구른 것을. 하지만 상사궁은 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준 거 결합을 줬다며요. 그 이유는 뭔데? 내가 곤궁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서일 뿐이라고 내가 추측한 것이죠. 25번을 한번 붙여봅시다. 25번의 선택이 3번이요. 결합을 얻도록 상사궁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이 경우에는 의리를 해칠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글쓴이는 상사궁은 내가 의리를 해친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곤궁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다. 선택지 3번이 확실히 안 되네요. 이게 명료하진 않지만 내용을 추론해서 붙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깨달음의 내용은 이해가 되세요? 주변 사람의 반응을 추측해 봤을 때 몰랐다면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비난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행동은 그렇게 옳은 행위가 아니겠죠? 이어서 가볼게요. 맹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극은 가난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나는 궁함 때문에 자 여기 있네요.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도 했고 또 상사궁이라는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아, 성찰 끝났네? 그러면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자, 첫 번째로 기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아, 뉘우침 끝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기록하고. 자, 이걸 좀 어렵습니다. 유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단락으로 가셔야 돼요. 1단락에서 유택은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둘째 줄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유는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 이게 뭔데? 안 된다고.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논리를 이렇게 추론해도 괜찮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문제 25번에 선택지 4번입니다. 유택이 안 된다고 하고, 이 친구는 자, 의리를 해칠까봐 걱정이 돼서 이거 너무 오바 아니냐라고 하면 오바는 맞아요. 근데 선택 3번이 너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이 안 되니까 4번 정도면 가능하고 괜찮다 정도 추론이고, 또 내용상 이어서 보자면 상사공도 봤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것이고 아내나 유평은 몰랐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라면 유택이 반대한 것은 알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론까지는 가능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난도가 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 대립적이고 이익이나 의리냐 이런 게 대립적이고 선택 3번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답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문제 26번에 보기 들어가 있는 세트로 확인해 보시죠. 아까 내용은 읽었으니까요. 출사나 은거 사이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와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로 선택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26번에 선택지 1번 보시죠. 가에서 부귀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가난하게 살겠다 요 친구 자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가치인 자연으로 가시면 될 테고요. 선택지 2번입니다.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가치는 뭐로 가면 되겠어요? 의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선택지 3번이요. 가에 세상에 티끌 마음이 한 털 끝만큼도 없다라고 하면 한 끝만큼도 없으니까 속세에 구애되지 않음을. 나에서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친구 아까 약속했나요? 이욕이라는 키워드로 붙이기로? 그러면 세속적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나쁘지 않겠죠. 자, 이어서 선택 4번 갑시다. 4번에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이 친구 아까 얘기했나? 이거 할 일 없는 거 좋은 거라고. 강호 한정이니까 이 친구는 자연으로 묶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삶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 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관찰한 타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로 인한 나 자신의 곤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한 선택지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논리 구조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답은 선택지 4번으로 고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선택지 5번 빠르게 훑읍시다. 선택지 5번이요. 도가 어찌 다르리? 그럼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이 친구고 나는 자연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욕에 빠진 거죠. 그러면 조심하겠다는 내용은 성찰이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는 키워드, 안 되는 키워드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면 혼란스럽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방금 확인해 보셨듯이 밑줄이 쳐져 있거나 ABCD로 구간이 묶어져 있는 문제는 작품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것도 빠른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부 시조, 그러니까 특히 주제가 강호가도 계열이라면 자연과 속세의 대립은 반드시 염두에 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읽어본 수필처럼 고전 수필은 내용도 굉장히 교훈적이고 그 종류나 뭐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 수록되어 있는 참화설이라든가 일야구도학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작품들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출제 유형이죠. 고전 시가하고 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유형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나서 어디까지 반성을 하느냐? 운문과 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되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게 만약에 낯선 작품이었다면 불필요하게 고민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수필 읽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험과 깨달음으로 나누어 읽고 깨달음의 경우에는 얘를 대표해주는 키워드, 상징적 의미의 구조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란 얘기냐? 이런 것들 어떨까요? 20 수능에 있는 어촌기, 뭐 20 6평에 있는 조용, 21 9월에 있는 우원 이런 류의 고전 시가와 수필이 복합되어 있는 지문을 보면서 깨달음이 가지는 상징적 구조를 정리해 보시면 훌륭한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답률 2위짜리 문제죠. 현대시 33번을 확인해 볼까 싶습니다. 현대시 33번은 작품만 보면 되니까요.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 관련은 없지만 문제 34번에 들어가 있는 보기를 먼저 보면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34번에 있는 보기는 볼만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시의 나지문은 수특 연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지문에 있는 조지훈의 맹세는 수특 연계였으니까 낯설지 않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4번의 보기 확인해 보시죠. 나 작품은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즉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능성은 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건 아직 가능성이 아니네. 그러면 하여튼 언어의 좋은 점 해두고요.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럼 언어에 구속된다는 게 한계. 그래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게 가능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구속되면 한계, 자유로우면 가능성. 그 가능성을 불러오는 것은 기존의 언어를 벗어나려는 시도인가 보군. 이런 생각이 들죠. 한 개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때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어가 누군가요? 내 언어도 있지만 대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시적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는 자유로운 상태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작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저기 저 담벼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 똥 하나,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묶어놓고 왜 묶어놨을까? 이거 대상이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 밑줄 친 기니디리는 지워놨는데 이어서 볼까요? 모두 이리 와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하는 내 언어 is not 기존 언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기존 언어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언어는 기존의 관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진 언어가 되겠죠. 가능성을 가지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이어서 볼까요? 담벽은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대상은 내 언어가 되고 여기 있는 대상도 내 언어가 되고 대상은 어쩌고 대상은 내 언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핵심은 뭔데요?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오케이. 그럼 언어에도 자유를 주었으니 이거 뭔데? 여기 있는 거 대상이죠? 대상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쭉쭉 갈게요. 봄이다. 봄은 자유다. 그럼 이거 똑같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 뭔데? 자유 아니겠어요? 이거 계속 상태로 나타내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해라. 반짝이고 싶으면 해라. 아지르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유 상태고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즉 자유라고 불러도 되고 지옥이라고 불러도 된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 맘대로 벗어난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봄 지옥이라고 쳐. 그러면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꽃이 안 피고 반짝일까 안 반짝이느냐 반짝이더라. 즉 다시 언어를 바꿔주어서 자유를 부여해 줬다고 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 변화하느냐? 그렇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언어적 관습을 바꾸는 거 전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도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30번에요. 선택지 1, 2번은 사실 괜찮아요. 3, 4, 5번이 헷갈리니까 그 친구만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택지 3번입니다. 가의 화자는, 이거 가작품 안 읽었으니까 나만 볼까요?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개별성, 괜찮죠? 여기 단뼈가 뭐쩌고 단뼈가 어쩌고 너네도 반짝이고 굴르고 봅니다. 나쁘지 않죠? 이어서 본다면 선택 4번입니다. 가의 화자는 어쩌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 자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바 괜찮겠어요? 뭐 어디 가서는데 하고 싶은 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자유를 누리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혹은 자유로운 상태를 구체화한다라고 연결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5번의 논리 배치를 잘 보세요. 이거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선택지 5번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너무 좋아요. 봄과 같은 세계, 봄은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 자유를 대상들과 함께 하고 있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틀렸는데? 담벽 아닌 것이, 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저기 저 담벽도 내 언어의 담벽이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의 담벽은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되겠죠. 평가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나 글자만 읽게 된다면 이 단어만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빠지기 좋은 함정을 만들어 놔요. 제대로 못 읽거나 급하게 읽은 친구들에게 걸리기 좋으라고 주는 선택지이죠. 혹은 이게 너무나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지 3, 4, 5번 사이에서 고민하느라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좀 안타까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작품인 생전 처음 보는 현대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보기에서 해석의 방향을 줍니다. 안 주는데요? 그렇다면 수특에서 연계된 작품일 거예요. 그럼 해석의 방향에 맞춰서 작품을 구조화해서 이해하시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문학 작품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작품에서 부여해주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맞춰주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우셨거나 고민하셨거나 힘들었다면 시를 읽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과목 독서 하나, 고전시가 복합 하나, 현대시 하나 문제들 검토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37번 문제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37번입니다. 학습활동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시제,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의 짜임, 문장이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 문장 짜임, 문법 요소 이렇게 세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요즘 트렌드에 아주 부합하는 문제죠. 개별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 이론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이요. 여러분 여기에 연결해서 보시면은 현재 시제만 쓸 것, 이건 전혀 나쁘지 않고요. B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이러면 머릿속에 어디까지 생각해주면 좋았을까요? 주목술 구조이거나 주어 아니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구조이거나 아니면 주어 그리고 보어가 나오고 서술어 구조일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어서 C,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생각나셨어요? 부사절까지는 뽑으셨어요? 한 개 더 가는 게 좋은데 어느 경우까지 가능한가요? 기가 붙는 명사절이 붙고 이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사어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겠죠. 평가어는 만만치 않아요. 단순하게 부사절만 내줬을 리는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실현 조건 A, B를 가지고 있는 기억자 다시 A, B니까 현재 시제도 가지고 있고 서술어의 자릿수가 2자리여야 된다. 선택지 1번이요.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현재 시제 확인. A,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주어 자란다. 서술어. 이런 경우에 배경에 해당하는 부사어는 필수로 세지 않죠. 한 자리임, B가 안 됨. 1번 틀렸네요. 선택지 2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그러면 기억에 현재 시제 한번 볼까?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사시는지요? 서술어의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는요. 동사 살다가 붙고요. 주체 높임에 시가 붙고요. 의문형 종결어미 는지가 붙었고요.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친구는 현재 시제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만약에 과거 시제였다면 사셨는지요? 라고 하는 어시 들어갔을 거고요. 미래 시제였다면 사시겠는지요? 사실 것인지요? 이런 식의 미래 시제가 나타나는 표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친구 현재 시제로 이끄는 거 문법적인 요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친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야 라고 하는 건 썩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어말 의미가 없는 경우에 현재가 될 땐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케이스에 살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어말 의미가 붙는 것이 좋은데 아마도 이 뒤에 뭐 그냥 종결 의미가 붙는 형태로 나타나서 생략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다면 이제 2자리가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주어 괜찮네요. 자, 어렵습니다. 학교 근처에 라고 하는 이 부사어는요. 어디에 살다라고 하는 사는 곳의 대상이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필수적 부사어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선택지 3번을 보겠다.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3번 보면 조금 힘들었을걸? 3번 이야기를 하려면 니은을 봐야 되겠죠? 니은에 있는 AC는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안긴 문장이 부사어일 것. 그러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선택지 3번에 니은 보시죠.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형용사인데 그냥 니다가 붙었으니까 이 친구 현재 시제 사용되었다. 전혀 문제 없죠. 그렇다면 산중에 있음으로 어이구야 산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요. 이 친구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연결어미잖아요. 그러면 이론 확인하셨습니까? 연결어미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 안긴 문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더 확실하겠고 이 친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선택지 4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택지 4번이요. 니은,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 먹었니? 어이구야, 마음 먹었니? 할 때 과거 시제 들어가 있네요. 현재 시제부터 안 되불어. 그리고 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과일만 먹기까지. 이게 서술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케이스에 오늘부터는 어디로 붙을까? 아침으로 과일을 먹다. 먹다에 결합하는 친구니까 통째로 뭔데? 명사절이죠? 명사절 뒤에 부사격 조사 로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C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 그냥 명사절이니까 넘어간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진 않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C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택지 5번입니다.
디귿 이야기 하려면 먼저 보고 갑시다. 디귿 B. 자릿수가 두 자리.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인 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도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다. 이렇게 생긴 애가 책을 꾸며줘줘. 뭔데? 관형절이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이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쓸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쓸었다. 책의 곰팡, 그렇구나. 필수적 부사어하고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자리다까지는 괜찮지만 관형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납득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2번을 마킹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살짝 열받는 게 있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2번과 3번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에서 부사절의 경우에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아주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죠. 부사, 파생, 전미사의 경우에도 이는 예외적으로 부사절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아서 같은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연결어미가 결합이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연결어미로 보고요.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부사형 전성어미 또는 부사 파생 전미사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거의 주류 학설입니다. 다시 이게 않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은 이론상 워낙 다르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의 해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 비가 와서 젖었다처럼 자, 이 비가 와서를 얘를 아싸리 앞으로 빼버려서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이러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 얘를 여기 문장의 사이에 넣어버려 와서가 젖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절 아니냐, 의미상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부사절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왔다 갔다 할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선택지 3번에 산중에 it음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도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이 친구를 뒤에 있는 주절 뒤에 삽입을 시킨다면 여기는 산중에 있으므로 도시보다 조용합니다니까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해석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출제 오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올해 수특에 나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부사, 파생, 전미사도 부사형 어미로 다 퉁쳐버렸죠. 매우 이론이 짧게 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도록 혹은 듯이 등으로 실현이 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이 없죠. 다시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같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고 이론이 2개 이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체로 문법은 어떻게 출제됐을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문제, 21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모음이 축약된다라고 배웠던 거 예를 들면요. 여기 와살에 나오죠? 오다 플러스 아가 결합이 되면 오와 아가 축약이 돼서 와라는 제3의
발음이 생긴다라고 봤었던 정설에서 벗어나서 최근 이론은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되는 것이라는 교체의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히 얘는 모음 축약이 아니라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보기에서 설명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케이스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즉, 이 이론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이론임을 출제자가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보기를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가볼까요? 결론이요. 논란이 있는 이론임을 인지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생각해 뒀다면 반드시 보기를 줬을 겁니다. 근데 안 줬잖아. 그러면 올해 수능 특강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어떻게 봤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끝! 이렇게 해놨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어진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어진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판결이 나오는 데는 2달, 3달 정도 걸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주거나 아니면은 복수 정답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시겠나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결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전체 문제들 다 훑어봤다면 이제 6평이 끝나고 난 뒤에 학습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봅시다. 이번에 시험 잘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작년 수능에 L그래프나 개딱지풍 나와 있는 수준의 과학 지문과 비교해 보면 독서 영역의 과학 지문 너무 쉽게 나온 거 사실이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쉽게 출제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요, 또 신문기사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 6평에서 N수생의 응시 비중이 20%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N수생이라는 이야기고 그 N수생들 중에서는요, 작년에 모평과 수능을 경험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해 주는 것, 즉 이렇게 합당하게 납득 가능하게 쉽게 출제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갔다가 수능 시험장에 1교시에 국어 영역인데 너무 어려워, 당황스러워 이렇게 해서 뒤통수 맞아서 엉엉 이러지 말고 어렵게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독서에서 수특에 대한 실제 체감률 확인하셨습니까? 수특이 연계된다면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고려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특을 공부할 때, 특히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는 이 작품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까지는 고려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시지만 내신 공부하듯이 상징적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달달 외우는 방식은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올해 수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게 낼 지점이 별로 없고요. 독서는 당연히 어렵게 나올 것이고 난도를 올려준다면 소설 분과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원에서 수특과 수완에 대한 실제 체감률을 높여준다고 했으니까 소설에서 한 작품이라도 연계가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소설의 경우에 수특에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봤던 이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어려운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대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독서분과에서 이번 6평에 나오지 않았던 경제나 법률 지문 혹은 난도가 높은 기술 지문에 대한 대비는 언제나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현역 여러분들, 고3들의 경우에는 N수생에 비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N수생들에 비해서는 약간 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6평에서 이렇게 등급컷이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은
아직까지는 고3 친구들이 N수 수준으로는 독해 실력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9평 전까지 특히나 현역 친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료가 아닌 N수생들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험 생활이 절반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작할 거 엄매할까? 엄매를 선택하면 표점에서 더 큰 이득을 본다는데 엄매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37번 문제 해석 보셨나요? 이게 국어 이론상으로 매우 깊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엄매입니다. 다 맞을 자신 없으면 화작하세요. 한 개라도 틀리게 된다면 엄매하고 화작은 등급컷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엄매를 선택하게 되는 메리트는 이론을 달달 외웠을 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점이 높다인데요. 그것의 대전제는 엄매는 무조건 다 맞는다가 전제예요. 만약에 했는데 한두 개 틀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엄매를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썩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을 자신 없으면 화작하세요. 오늘 해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